오늘은 뉴스특급이 특집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전문가 제 왼쪽 오른쪽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김정남 관련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부검 때 오른 장자 김정남 그리고 여성 살인 병기도 사망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차분히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김정남의 생전 인터뷰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점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동생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그거는 역시 부친께서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됐군요. 김정남 씨의 생전 영상을 봤는데 신석호 부장 지금 이제 현재에서 말레이시아발 속보 중에는 이제 부검하고 수사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부검 지금 오늘 확실히 하는 겁니까?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단 부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점을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 부검과 함께 그 범인이 그 여성 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범인 둘이 했는지 아니면 또 배후의 조직이 말레이시아에 있는지 빨리 수사를 해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 교수님, 이런 와중에 북한 대사관에서는 시신 인도를 요청했는데 가족들은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에서 시신 인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남이 어떤 요건을 서재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 요건을 서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서는 자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신 인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죽자마자 이런 보도가 나고 아마 북한 대사관에 연락했을 겁니다. 북한 요건 서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당연히 우리 북한 사람이니까 빨리 우리한테 넘겨달라.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김정남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 시신을 인도해 가지 않고 이것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체실이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 더 이제 언론이 더 계속 더 이제 무슨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계속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가져다 수습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아마 그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그냥 순순히 김정남 시신을 주겠습니까? 돌려주죠,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 요건을 서재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사관에서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암살 테러 아닙니까? 이거 한마디로 지금 말레이시아 땅에서 자기 공항에서 그 보안이 철저해요. 사실은 말레이시아처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나라에서 공항에서 테러가 당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사인을 규명하고 돌려줄 겁니다.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국가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인 규명까지는 아마 돌려주지 않고 사인 규명된 다음에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왜냐하면 현재 속보를 좀 보려면 속보를 좀 더 이해하려면 사건의 재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른쪽에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이륙 예정이던 마카오행 항공편 셀프 수속 중에 여성 2명이 독액 스프레이로 추정되는 것을 투척했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택시 타고 도주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살펴볼 거고요. 저는 지금 이 3번이 좀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데 김정봉 교수님 이게 병원 이송 중에 김정남이 사망했으면 바로 숨을 거둔 건 아니었네요. 아마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을 겁니다. 거의 갔을 거로 보고 대개 보면은 청산가리 계통 같은 경우는 한 1분 걸리고 아마 신경통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증세로 봐서는 아마 신경통 같아요. 그래서 아마 2, 30초 정도부터 아마 정신이 혼미해지고 거의 사경을 헤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항 직원한테 다가가서 요청을 했을 때는 벌써 거의 회색이 불가능한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도 분석을 하시느라고 좀 목이 좀 쉬었는데 좀 뜨거운 물 좀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좀 다시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정남 씨가 탑승 수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혼자 다니나요? 그 김정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저가 항공,
그리고 셀프 수속이었어요. 그거는 지금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런데 김정남이 과거에 그 한국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도 예. 주위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혼자 다녀서 이상하다라는 기자들의 진술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김정남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북한 당국의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계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라든지 홍콩까지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가 말레이시아잖아요. 사정권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그 시간에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나왔다는 정보를 사전에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여성 둘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테러를 당해서 사망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남이 김정일 사후에 소위 북한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상당 부분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있을 때만 해도 좀 괜찮았었는데. 그렇죠. 아버지 있을 때는 장성택에게 도움도 받고 또 한간에는 김정남이 중국을 떠돌면서 무기라든지 담배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김정남과 장성택만이 김정일이 스위스에 갖고 있었던 약 그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밀 구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13일 날 그렇게 살해당하는 배경에는 김정남의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지금 여성 2명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CCTV 여자를 보면 등치가 크든지 아니면 여장 남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사망했다는 설도 설일 뿐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김정남이 사망했다,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했다, 관련된 여성이 2명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했다, 뭐 그 정도. 아, 저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 여성이 지금 뭐 보면 그러니까 뭐 단발에 짧은 치마 뭐 입고 또 흰색 티에 크로스백 메고 저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 여장 남자. 제 개인 생각인데요. 예. 박명도 교수 잘 아시겠지만 북한 여성들이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건장한 여성이거나 아니면 남성이 짧은 치마에 긴 하얀 티를 입고 여성인 것처럼 하고 저 살해를 주도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남성인 오. 상태로 다닐 가능성. 북한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 얘기요. 저도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정옥임 전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북한에는 저런 뭐 건장한 여성들 또 이제 공작원 안에 테러 분자, 암살 이런 정치 공작원들을 뽑을 때 저렇게 좀 건장한 여자들을 뽑고 인물이 뛰어나야 뽑는데 저렇게 뭐 남성으로 변장 안 하더라도 저런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견해서 테러라든가 암살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정옥임 전 이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이 카운터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뒤로 낚아채고 앞에서 뿌렸다 그랬는데요. 웬만큼 건장한 여자도요. 저런 아니 고도의 체격의 교육을 받아도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장한 여자든지 아니면 남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여자의 촉으로 볼 때 저 CCTV에 나온 저 여자는요. 예. 체격으로 볼 때 여자치고는 상당히 건장합니다. 예. 그러게 좀 보니까 이제 서 있는 자세도 뭔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이제 차차 앞에 보도도 나오고 지금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김정남 씨가 쭉 암살 위협을 받아왔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좀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 2014년 9월에 저희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하고 저희 이세영 기자가 맞아요. 파리에서 김정남 씨를 조회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 선생님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슬그머니 빠지고 그래서 김정남 씨를 봤다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김정남이라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있고 남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한 국정원도 굉장히 면밀하게 김정남 씨를 봤던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정부가 보호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다녔을까 하는 게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뭔가 김정남의 처지가 급격하게 좀 옹색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리고 특히 요즘 더 네. 김정남 주변에 이제 뭐 재정적 뭐 경호 이런 것도 다 허술해졌단. 예. 김정남이는 처음부터 혼자 다녔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해외여행할 때는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네, 벌써 2000년대 초부터
여행할 때는 항상 혼자 다녔지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있었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게 경호를 해줬지 요원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2001년에 동경에서 가짜 여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을 디즈니랜드 잡혔을 가려다가 때만 하더라도 여자 2명하고 아마 한 소리였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지금 그 2008년에 김정일이가 쓰러지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되면서 암살 위협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렇겠죠. 2009년도에도 당하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김정남에 대한 경호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 다닌다는 게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처지가 궁색하더라는 건 저 저가 항공을 셀프 체크로 해갖고 타려고 했다는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물증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죽 행색이 그러면 저가 항공으로 혼자 수속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마카오로 가려 했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용 말씀 좀 들어보니까 얼마나 김정남이 그제 이 피살을 당하기까지 위험한 순간에 놓였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강 교수님. 그런데 그러니까 왜 말레이시아냐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내연녀가 말레이시아에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믿어봐야 됩니까? 글쎄 하도 여자를 좋아하다 여자를 좋아하고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 마카오, 홍콩까지 여자가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또 김한솔이가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예. 많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말레이시아를 갈까? 저도 그게 상당히 말레이시아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말레이시아를 갈 때는 김정남이가 북한 유권 서지를 하고 유럽은 갈 수 없습니다. 북한 서지 가면 동유럽 쪽은 어떻게 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동유럽 가려도 제가 봐서는 비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북한 이미 이제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국가 때는 비자 없이 다녔어요. 소련도 그렇고 다 공산국가 할 땐 되지만 북한 유권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정남이가 그래도 놀러 갈 수 있는 데는 말레이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김정남이가 도박을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 노름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마카오에서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 한국 분들하고 같이 도박하던 그 도박장에서 만났던 카지노에서 만났던 사람이 여러 대입니다. 지금 그 김정남이 만났던 사람들이. 예. 근데 그만큼 카지노에 빠져 있었는데 유독 동남아시아에서 카지노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밖에 없어요. 필리핀은 외교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비자가 없이는.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비자가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봐서는 말레이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안정. 테러가 가장 높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권총 살인이라든가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한 번도 뉴스에서 본 적이 그런데 없어요. 치안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변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거는 북한이 마음 먹으면 언제 어디서 중국에 있던 마카오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얼마든지 암살할 수 있는 우리 이한용 우리 치안이 잘 돼 있다고 해도 97년도 이한용 씨가 권총으로 와서 백주 대낮은 아니지만 밤에 집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이 북한인데 북한에서 사실 테러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디도 안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그나마도 좀 안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특히 말레이시아는 북한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는 중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 타고 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비행기 안 타고는 못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자기가 여행을 즐기고 여행 갈 수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좋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가보고 그나마 말레이시아를 좀 자주 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레이시아 현지 분위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김정남의 피살로 말레이시아 한인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한인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도 아직 그 정도 선만 알고 있는 선이고요. 불안하긴 하겠지만 큰 도움은 없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제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한 거라서 일단은 저희 교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보고 말레이시아 증거도 나온 것도 자세히 나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마카오로 가려고 하는 중에 변을 당한 건데 김한솔 씨가 지금 마카오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 있잖아요. 아들 보러 갔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야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마카오에 부인 둘이 다 같이 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한솔은 둘째 여성의 아들이고 그게 딸이 또 있고요. 또 본부인 사이에 또 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만 드나든 게 아니라 싱가포르도 드나들었거든요. 동남아를. 예. 싱가포르에도 바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거는 정보상으로도 나타나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첩보에 가까운 그러한 들은 바에 따르면 한국 여성 중에 그 소위 이제 호스티스라고 하는 여성을 사귀어가지고 한동안 살다가 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의 그 어떤 그 김정일의 큰아들로서의 자포자기 상태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을 그 일상화해왔던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한솔이 마카오에 있다고 하는데 단지 김한솔을 보러 왔던 것인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변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김정남의 그동안의 어떤 삶의 하나의 그 편린이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예. 김정남이 집은 마카오가 맞습니다. 마카오가 맞고 거기에 본부인 둘째 부인이지만 사실상 본부인이에요. 이혜경이가 이제 김한솔 엄마거든요. 이혜경이 김한솔, 김소리가 거기 살고 예. 이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다 죽었다고 난 봅니다. 본인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변을 당했다. 오른쪽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지금 부검 얘기하지 김한솔이 왜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피살됐는지 여부를 봤다면 이제는 좀 진도를 나가보면 2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성 2명, 여성 공작원, 우리는 살인 병기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택시 타고 도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신석호 부장 지금 아직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건 맞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나요? 지금 그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속보에 따르면 그건 아니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말이죠. 그 여성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여성들이 피살을 당했는지 아니면 서로 자살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다 이런 일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확인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를 떠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촉박했을 것 같죠. 그 안에 어디 있고 어디 잠복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일본 언론 보도대로 어디 가서 자폭을 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쨌든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속보를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를 밖을 벗어날 시간상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2명 다 지금 제대로 고도의 교육을 받은 북한 공작원일 것이다. 예, 정 의원님. 그게 아마 과거에 87년에 칼 858기를 폭파할 때 그 당시 김현희를 포함해서 남녀 한조가 테러리스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수배를 당하니까 남자는 독극물을 삼켜서 죽고 김현희의 경우는 삼키기까지 했는데 그게 저지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로 볼 때 죽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미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안정된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거나 그러면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지금 일본에서 조금 빨리 추정을 하는 건데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사망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미얀마의 랑군 사태를 보면 당시에 랭군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정부 인사들을 전부 폭파해서 테러를 한 다음에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가능성은 있지만 속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점입니다. 근데 강 교수님 저 여성 2명 저희가 현장 상황이 CCTV를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까 저렇게 485도 준비를 해봤는데 그럼 저 여성 2명이 만약에 진짜 죽었다면 이 사람들이 여성 공작원이고 어디 정찰 총구에 나왔는지 어디 나왔는지 100% 이제 알 길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만화 씨 자살했다든지 자기네가 자폭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도대체 북한이 아니라고 하면 잡혀도 아니라고 하는데 김현희 씨가 다 고백을 하고 자백을 했는데도 북한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상황이 지금 저 여성들이 만약시 잡히지 않고 정말 자살하든지 자폭을 하든지 어떻게 됐다면 이건 오리무중에 빠지고 북한 서행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린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미궁의 사건은 빠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만학시 우리 종옥빈 이사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여성 공작원들이 테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빨리 하고 CCTV에 나오고 벌써 하루 이틀만 우리 언론에 공개되고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관심사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가 안내주자면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갈 데 있다는 게 딱 한 곳이면 호텔 아니면 모텔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는 사람 집도 없고. 공작원인데도 공작원 잘 피하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김현희 사건 때 보면 공작원들이 아무리 잘 피한다고 해도 대사관이 나서거나 거기에 있는 외교관들이 나서 직접 도와주게 되면 북한이 연루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연기 안 시킵니다. 북한이.
그게 철칙이에요.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공장 임무 수행할 때까지는 방조하고 저렇게 수행 안 되면은 일체 너희들이 알아서 빠져나가라 이렇게 임무를 주기 때문에 아하.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너네가 자폭하라. 자살하라고 자폭하라고 주는 게 독약 아닙니까? 자살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언론이 이게 뭐 다 지금 집중 조명을 하고 국제사회가 지금 온 집중을 하고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주 곤경에 빠졌습니다. 아니 애매하겠죠. 공항에서 테러가 당했는데 사람이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체포하려고 할 겁니다. 뭐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체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네가 알아서 도망친다. 이거 되게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김정남을 암살한 시간은 13일입니다. 13일. 그제죠, 그제. 네. 예. 보도는 어저께 됐어요. 예. 24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탈출하려면 탈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탈출할 수 있다면 만약에 시간상 여건은 가능하다. 네. 뭐 배를 타고 나갔다든가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아, 충분히 예, 가능하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예. 거기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싱가포르도 갈 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는 좀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더군다나 저렇게 공항에 백주에 아침에 독극물을 뭐 스프레이든 독침이든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그 훈련까지는 받았겠다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긴 하죠. 여성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냐면 알아야 빠져나갑니다. 누가 조직해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게끔 다 뭐 배도 갖다 대주고 이렇게 조직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다 조직해주고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조직이 북한에 있는 그 공작 조직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대사관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평양 그 관이라고 큰 식당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안내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예. 여기서 북한에서 훈련받고 나간 여성 2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도와주다가 만약의 경우 이게 노출되게 되면 예. 경찰에 걸리게 되면 북한 소행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단적 신뢰가 미얀마 사건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 공작 전투 훈련 그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해안가 쪽으로 가다가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체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2명이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공항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국경을 넘어야 되던가 아니면 이자처럼 밀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건 더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진짜 도망갔는지 아니면 진짜 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사망을 했는지는 드러나겠죠. 잠깐 여성 2인조 화면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예. 주목이 좀 많이 돼서 왜냐하면 아까 이 단발 머리에 짧은 치마, 뭐 흰색 디용이자가 아까 정옥인 위원님 지적대로 진짜 남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 2인조라는 보도도 이 말레이시아 현지 보도기 때문에 아직 가늠은 잘 안 되는데 글쎄 저 여성 용의자들이 진짜 과연 어디 있는지도 지금 계속 일본 언론 말고도 이제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겠죠. 예, 만약에 실제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김정남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깨고 있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정남이 누굽니까? 김정남 왜 죽었습니까? 그죠? 김정은의 권력을 언제든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어요? 예.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마 한 부대 이상이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정남의 김정남을 뭐 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편의를 봐주는 팀도 있었을 거고 김정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조직도 당연히 있었겠죠. 물론 중국과 한국도 그런 조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은 당연했을 거라 봅니다. 네. 예, 이렇게 그러면 한 부대에서 감시할 정도면 그동안 쭉 오랜 세월을 지켜봐 왔을 텐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말레이시아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마카오라든지 이런 곳에 있으면 그 죽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국을 의식해서라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 스스로 뭐 싱가포르에도 가고 말레이시아에도 갔었는데 단지 김정남 그러면 스스로예요. 예. 그러면은 김정은이 정권 잡은 지 몇 년 됐는데 왜 지금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2013년에 장성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당시에 장성택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설이 나오는데 그 한 가지 재미있는 가설이 그 당시 장성택을 배반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정남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저 엘리트 북한 권력층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을 넘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관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저 포악한 그런 권력 장악의 방법으로 해갖고 모든 엘리트들을 비로하게 만들었어요. 무서워서라도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들이 정하다 나온 엘리트 보셨어요? 그냥 도망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예요. 김정은한테. 더군다나 뭐 승계는 나쁜 것이다. 또 조카 아이가 뭐 독재자 이러니까 언젠가는 죽이리라 생각했는데 딱 말레이시아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죽인 거죠. 김정은 성격에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다 그래서 권력을 넘볼 정도의 어떤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가진 인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여성 공작원 2명의 살인 도구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이 독액 스프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독침 위협을 당했던 한 탈북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측에서 한 몇 달 전부터 일본에서 우리 대북 전단에 이제 크게 도와주기 위해서 스폰서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려고 했지요. 예, 뭐 몰랐지 이제 저는. 그 나가기 전날에 국정원에서 저한테 전화 와갖고요. 그날 이런 약속이 있느냐고. 그래 나 깜짝 놀랐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 그날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내 들으니까 뭐 4번 출구에 나와서 독침으로 이제 찌르자 했고 저를 그 전날에는 여기 이제 남한산성 안에 금단산에 이미 가가지고 제가 이제 묻을 자리도 다 이렇게 해놨고 사실은 난 저 설마 했거든요. 뭐 이제 대북전단 보낸 거 가지고 이렇게 쟤들 피사적으로 날 죽이겠느냐. 그걸 보고는 조금 좀 이렇게까지 하느냐. 처음에는 저군이 없더라고요. 박상학 대표의 독침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김 교수님, 근데 이 뭐 독액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물질을 저 여성 공작원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스프레이로 죽였다면 이건 뭐 최초의 사례입니다. 스프레이는 최초의 사례다.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없었어요. 어허. 없었고, 독침을 북한이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 죽이려고 시도한 사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침을 썼을 경우는 예. 북한이라도 우리가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프레이 썼다면 그걸 회피하기 위한 방법인데 스프레이 썼다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스프레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프레이가 바로 그걸로 죽였는지 그게 이제 의심스럽고 만약에 스프레이 가지고 김정남이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독총을 쏴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스프레이는 무력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독침으로 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부검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스프레이 썼다면 강 교수님 이거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김종우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이 사람 하나도 다치면 그 다 공기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스프레이면 옆에서 조그만 공기만 마셔도 기절하고 아주 그렇겠죠.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스프레이보다 뒤에서 손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잡은 놈이 독침으로 찌르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화면 볼게요. 예. 물론 뭐 지금 갑자기 여성인지가 불분명해졌는데 갑자기. 근데 이 여성 공작원 한 명이 뒤에서 잡은 걸로 근데 잡고 독침으로 찌르면 예.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못 느끼냐면 독침에 마취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찔는지 안 찔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주의를 주는 게 사람들 많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뚝 찌르면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고 몇 발짝 가다가 쓰러지는 게 독침이거든요.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북한 공작원들은 그런 게 상용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상용화돼 있죠. 그 독침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단동에서 목사분도 두 분이나 돼서 시신이 왔는데 그걸 검사해 보니까 북한에서 쓰는 독침 그게 맞거든요, 독약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프레이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이는 강력한 스프레이면 뒤에서 잡고 있는 여자도 죽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저게 지금 여성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독침일 가능성이 많고요. 스프레이는 우리가 보통 이 길에 야심한 밤에 다닐 때 호신용으로 스프레이 있어요. 남자들이. 호신용 스프레이죠. 그러니까 예. 그 스프레이를 뿌리고 뒤에서 독침을
찔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만약에 미수에 그치면 저 김정남이가 우리를 성추행하려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스프레이 속에는 독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독침에 더 무게중심이 그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저 스프레이는 김정남이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여자 뒤에 있는 여자도 맞아서 쓰러지게 되면 체포되잖아요. 바로 예. 잡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보다도 다른 무슨 물질이 있는 독침이라든가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추정이고요. 저렇게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이 누가 얼굴에 액체를 뿌려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30분 만에 이제 운명을 달리한 김정남인데 김정남이 자기가 스프레이 강력한 뭐인가 가스 같은 스프레이 맞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몸이 이상한 걸로 느꼈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은. 알겠습니다. 말레이시아발 속보 그러니까 여성 2인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연 정말 일본 관계자 말처럼 숨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볼 텐데 이제는 좀 인간 김정남에 좀 더 집중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 이것도 국정원발 얘기인데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아 살려줘 이렇게 읍소까지 했는데 오늘 이 같은 변을 당한 김정남입니다. 한때 김정일의 후계자로까지 거론되면서 황태자 자리를 지켰던 김정남이 생전에 북한의 세습 체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전 육성 김정남의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내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원래 그 점에 대해서 그 유감스러운 점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언제든지 동생이 필요로 할 때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저는 동생을 도울 겁니다. 네, 뭐 동생을 도울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애초에는 김정일이 김정남을 참 예뻐했다 이런 사실은 많이 알려져 왔잖아요. 신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보신 말이죠. 굉장히 닮았죠. 김정일하고 김정남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첫 아들이죠. 처음에는 딸이 있었고 장자잖아요. 장자입니다. 장자 처음 본 아들 얼마나 굉장히 북한 같은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첫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직접 우유도 먹이고 오줌통도 갈아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김정일이 직접. 네네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생이 굉장히 비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남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유부녀였죠. 성혜림이 영화배우였는데 아이를 낳고 결혼한 유부녀였는데 바로 그 최고 지도자가 범했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북한에서 야 우리 지도자가 어디서 이상하게 아들 낳대라는 소문이 퍼질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정남 그게 북한 김씨 일가 사회에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숨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는 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북한 역사들의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까 뭐 김정일이 직접 소변통도 가려줄 정도로 이 김정남을 애지중지하고 장자로서 극진했다는데 강 교수님. 그러니까 저런 걸 김정은이 자기가 잘하면서 다 봐봤을 거 아니야? 뭐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다 느끼고 주변 분위기를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김정남 컴플렉스가 지금도 대단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정남이는 우리 뭐 한국 뭐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후계자가 됐다 안 됐다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는 후계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김정남이는 이제 뭐 오줌통도 갈아주고 했는데 김정남이의 친모죠. 송혜림은 김정일이가 보말 당시 결혼하고 남편하고 살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이찬이라고 아이가 둘이 있고 제 3년 후배예요. 후에 이혼한 다음에 김정남의 생모. 아니 생모의 아들 맏아들이 저희 외고학원 로우과에서 3년 후배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찬이라고 그 작가 동맹했던 그 누구죠? 우리 한국에서 올라간 분의 이름 지금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에요. 이평이라 그러죠. 이평. 이평인데 그 아버지가 아주 이경이라고 조선 작가 동맹의 위원장 장관급으로 있었던 건데 한국에서 올라갔지만 한국 출신이죠.
그런데 그 송혜림이가 잘 살고 있는데 영화 배울 때 이제 영화 촬영소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송혜림이가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몇 번 잤는데 그 아기가 생겨서 몰랐어요. 사실은 자기 얘기인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얘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김종일이가 날주막해서 송혜림과 이야기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난 아닙니다. 저 김정남도. 김종남이가. 김종일이가 어쩔 수 없이 난 아이가 바로 김종남이고 낳자마자 오줌 갈아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경희하고 장성택이가 키웠어요. 김종남이 10살 때까지. 그건 제가 잘 알죠, 그 내용을. 고모 손에 큰 거네요. 그렇죠. 김정남. 고모 손에 키웠기 때문에 장성택이가 김경희가 마지막까지 중국에 나가 있을 때에도 돈도 보내주고 생활을 중국 사람들 고위층한테 좀 부탁한 것도 장성택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정남을.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도 키운 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살 이후부터는 혼자 컸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혼자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남이는 사실 불운의 아이죠, 저게. 그리고 아이니까. 이혼을 시켜가지고 김종남이가 태어난 다음에 송혜림이는 이평이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러시아로 갑니다. 소련 모스크바 대학으로 추방시키다시피 거기 가서 죽은 다음에도 돌아 못 오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게 애지중지하고 정말 그 후계자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북한에. 지금 이제 강 교수님 말씀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게 일종의 이제 막장 드라마인데요. 우리는 마치도 김정남이 백두혈통이라 장자로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김일성이 아예 인정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남의 남자 부인을 데려다가 살다가 난 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남이 아파도 그 소위 봉화진료소인가 거기도 뒷문으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애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이뻐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 숨겨놓고 이뻐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아까 왜 그 김정일하고 그 옆에 김정남 사진 찍은 거 있죠? 저 예. 때만 예. 해도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저 후에 태어나는 애가 바로 고영희의 자식인 김정철 그다음에 김정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잠시만요. 김일성은 근데 김정철과 김정은도 별로 인정을 안 했다고. 당연하죠. 거기는 또 제포라 그래가지고 다 인정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는 사실 김일성이가 자기 손주를 뭐 이뻐했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었고 김한솔도 마찬가지예요. 김한솔도 그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1995년에 태어나요. 증손자로서. 예.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성혜림하고 김정일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남의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다 사니까 처음에는 매우 애틋하고 로맨스가 아주 무르익었을지 모르지만 3년 만에 그 여자를 버리고 고영희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남이 성혜림의 아들인데 자기 엄마가 이미 사랑을 잃어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그 성혜림을 미워한 게 아까 말씀하신 장성택 부인인 김경희예요. 바로 김정일의 동생이죠. 그래가지고 그 김정남이는 고모와 고모부가 키우고 성혜림이는 거의 유배당하다시피 러시아에 가 이해가 있다가 됐어요. 2002년에 심장병으로 그냥 죽고 2001년에 또 김정남이 또 동경 갔다 망신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정일의 그 사랑으로부터 아하. 멀어지는 비극적인 막장 드라마죠. 그런 흐름이요. 그 과정에 정식으로 빨리 결혼시켜준 게 바로 김용숙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 조직지도부 문서원으로 있던 김용숙이라는 여자와 정식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난 아들이었고 딸만 둘이 맏딸이 김설성이 아닙니까? 지금 고모와 고모부, 그러니까 장성택 뭐 이렇게 업어 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장성택이 처형된 게 김정남의 힘이 꺾이는데 어떤 결정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을 갖다 이제 연결시키는 거고 장성택과 김경희가 김정남을 도와준 건 사실인데 예. 후계자라고 옹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 애미 없이 자랐기 때문에 불쌍해서 도와준 겁니다. 아하. 측은지심 그럼 때문에 만약에 예. 김정일이가 원쳤는데 거기에 반해서 후계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지원한다. 이건 죽을 짓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김정남, 그러니까 불운하다, 네 분 다 뭐 이렇게 공통되게 유년 시절부터 참 어렵게 자라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전입니다. 2014년에 동아일보가 국내외 언론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이 김정남을 만났었습니다. 이 파리에서 김정남을 만났던 동아일보 기자는 당시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의 접근을 심하게 제지했다거나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하고 이렇게 빠르게 걸어간다거나 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묻자 나중에 마음이 내키면은
이메일로 보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 명함에 이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일단 구체적인 얘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나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거나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당시에 장성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옆에서 봤으니까 그 숨소리까지 느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확 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보면은 2014년 9월이니까 언제입니까?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처형되고 1년이 채 안 된 그런 시기죠. 그렇죠.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설마 죽을 줄은 몰랐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 뭐 혁명 교화소를 가거나 뭐 잠깐 정치에서 떠나 있거나 그 정도의 배려는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처참하게 뭐 박격포로 살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북한 엘리트가 다 경악을 하고 그런 상태 그걸 봤지 않았겠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내부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분명히 김정남과 장성택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고 김정남이 후계자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장성택의 정치력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김정일이 갑자기 죽어서 북한의 지도자 유고 상태가 된다면 그 후계자 순위 1번은 김정남이었습니다. 김정남이 왜? 장성택의 힘을 등에 업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바깥에서는 봤던 것이죠. 근데 그런 관계 어떤 그런 정치적 후견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가는 걸 봤을 때 본인에게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본인 직감을 했을 것이고요. 국정원 브리핑에서도 이미 나왔지만은 북한 이미 5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정남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본인이 분명히 직감하고 있었겠죠. 지금부터 들어볼 목소리는 아마 김정남의 가장 진솔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상당히 불안에 떨었다는데 이 김정남을 주변에서 지켜봤던 한 지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나한테 직접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건너들은 거죠. 식당이나 술집 같은 거를 거리낌 없이 다녔던 게 맞네요. 되게 신기했어요. 병원이라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혼자 와서 본인 아가씨들 몇 명 데리고 술을 먹은 거죠. 술을 꽤 많이 먹는 분이었어요. 서울말씨라고 하셨죠? 전혀 그 사투리 이게 없는 말투. 네, 뭐 국정원의 말에 의하면 5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김정남 그동안 신변의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 북한이 언젠간 나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걸 인지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자님도 말씀했지만 김정은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을 안 하고 아꼈던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만 해도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3대 세수 바라지 않는다느니 또 김한서를 통해가 자기는 직접 김한서를 통해서 독재자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자기 삼촌이 독재자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독소를 퍼부었는데 그 장성택이 죽고 나서는 아예 싹 들어갔어요. 아예 그냥 언론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언론에 그러고 나서 나는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한솔도 그렇고 언론에 가서 하려고 해도 일체 말을 하지 않고요. 그때 핀란드 언론하고는 자기 할 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똑똑한 친구로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하고 언론 접촉에서 김정남에 대한 정보는 일본 언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에 인터뷰한 걸 책으로 낼 정도로.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나니까 돈이 궁해서 그랬답니다. 일본 언론하고 벌써 접촉에 자기를 노출시킬 때는 이미 돈이 바닥이 났던 겁니다. 생활비가 궁해가지고 마카오에 가서 조가 항공을 탈 정도로 저는 조가 항공 저도 궁하게 궁하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안 탑니다. 저는 무서워서 사실. 근데 김정남이 같은 황태자가 이제 왕세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도 저가 항공을 안전한데 황태자니까. 그러니까 저가 항공을 탄다는 것 자체가 싸잖아 일단은. 싼 비행기를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싼 비행기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그게 그 생활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부터냐? 장성택이 죽은 다음부터입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왜 마카오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날 때 저 사람을 가장 자주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마카오 카지노였어요. 카지노만 가면 자관 저 사람 볼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도 저 사람 만나려면 카지노 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생활이 결핍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죽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언젠가는 장성택이를 죽이는 걸 보고 나도 언젠가는 암살당했다.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토론한 말이 지인한테 일본 지인한테 이런 이야기다. 나도 떠나고 싶다. 북한은 나도 북한을 떠날 때 떠난다고 이제 망명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북한에서는. 망명이라는 말은 제3국에서 해외에서 쓰는 말이지 북한 사람들은 망명이라는 말을 잘 예. 몰라요. 그 내용 자체를. 난 북한 떠나고 싶다. 알겠습니다. 떠난다는 게 망명이라는 소리인데 떠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죠. 지금부터 볼 내용은 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국정원발 소식에 의하면 저 얘기죠. 아까 주제로 살펴봤다시피. 이미 2012년에 김정은에게 좀 본인 좀 놔둬라, 살려달라라는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 방금 전에 들어온 새로운 영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스탠딩 오더, 즉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본격적인 시도가 한 번 있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김정남은 서신에서 저와 가족에 대한 응징 명령을 취소해 주기 바람. 저희는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음. 도망가는 길은 자살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이라고 하소연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동생한테 김 교수님 살려달라고 편지까지 쓴 셈인데 동생은 그거를 저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충분히 죽을 짓을 했죠. 죽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김정철이가 김정은한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마식약 식장에 있으면서 원수님께서 인간 같지 않은 나를 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친형인 김정철이 김정은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바짝 켰어야 되는데 3대 셋은 뭐 이런 게 운운할 게 아니라. 김정남이는 30을 넘었습니다. 벌써 너무나 마음을 뱉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보내도 다 무소용이었다. 정 의원님은 그런데다가 원래부터 안 친했어요. 원래 이 이복 형제들이 뭐 어느 집안이나 가깝지 않은데 어렸을 때 스위스로 유학을 해도 김정남은 제네바 쪽에 가서 있었고 김정철, 김정은은 베른 쪽에 있었고 이 거의 교류가 없다고 봐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김정남이 자기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 관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식 개혁 개방을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완전히 그 도태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김정은의 어떤 그 괴팍하고도 매우 포악한 성격이 일정 부분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과거의 김정일이도 여러 그 지역에서 테러를 할 정도로 아주 포악했지만 자기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를 죽이진 않았어요. 1994년에 자기 아버지가 그 둘째 부인인 김성애하고 카터 전 대통령을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만나고 김성애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로서는 김평일을 얼마든지 경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어느 정도냐면 아까 2012년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와병 중인 아직도 살아있었던 2009년에도 김정남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복 형을 죽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 위험은 없는지 그다음에 독침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독침 말고 그런 화학 무기와 화학 그런 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런 포악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신 부장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 만약에 형제간에 친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일성은 자기가 정권을 만들었고요. 김정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았죠. 훨씬 더 그 자기의 지배 기반이 이제 안정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김정은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고 해서 급하게 권력을 물려받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권력 구조가 취약했고 지금도 공고화 과정이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형제들에게 자비심을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가만히 조용히 있어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었을 거고 존재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김정은의 측근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빨리 화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옆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방송에서 일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빨리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왜냐? 그 사람들도 김정은 옆에 붙어서 권력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남을 왜 김정은이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피살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김정은의 속내를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정남은 어떤 점에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굉장히 어떤 충동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의 그 충동적이고 계속 그 과시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서부터 본인한테는 일종의 위협감으로 다가왔었던 거예요. 스위스 생활이라는 게 김정은에 있어서는 엄마가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굉장히 외로운 생활이었거든요. 그 외로움을 야기한 거는 결국 김정남이라는 존재 때문에 자기 어머니는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언젠가는 김정남을 갖다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쭉 심리적으로는 잔존했을 거예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이복형까지 처형을 한 거 보면 김정은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인물은 반드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하는 행위나 모든 걸 봐서도 지금 그 남북관계 문제에서도 같아요. 지금 사실 미사일 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게 되면 누가 지금 자기네가 보는 거 보면 자기 예측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예측할 수 있게 조언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정은 자기 머리에서 나는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지금 김정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 불가능.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모든 언론의 보는 관점이 가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록비건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로 튈 줄 모르는 사람. 이건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면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쪽이 위험하다는 거죠. 차라리 김정은이는 사실 지금 가만히 있어야 여기서 지금 우리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야 진보 정권이나 자기네한테 도움이 되는 진보 정권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꼭 행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어요. 이번에 미사일 발사함으로써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강경 대응을 이미 했고 알겠습니다. 이미 한미연합훈련도 강경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경계해야 되는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이 김정은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김정남에서 이 무게 중심을 김정은으로 한번 쏠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죠. 저렇게 김한솔은 삼촌은 독재자라고 해서 지금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여동생 김여정을 빼고 다 제거할 것이냐? 이제부터 김정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 김정남의 신변을 그동안 보호해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오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우수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이 그동안 극비리 김정남을 관리해왔고 뭐 유사시의 대체 지도자라도 뭐 생각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중국은 상당히 당황스럽겠어요, 이 사실이. 네,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매스컴은 난리가 난 것처럼 정말 당황스럽게 보도하고 있는데 예. 중국은 상당히 무덤덤하게 팩트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중국 당국자들에게 아니 이런 큰 뉴스를 어떻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보도하냐 반응이 이러냐 그랬더니 사실 어차피 언젠가는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일이 발생한 것인데 아하. 무엇이 문제인가.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아주 정말 이상할 정도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김정남이 힘이 없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어서 김정남이 피살이 되든 말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당국자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과거에는 확실히 김정남의 효용 가치를 생각해서 밀착 경호도 하고 극진히 신경을 썼지만 벌써 김정남이 해외 전전긍긍하는 생활이 오래됐고 뿐만 아니라 최대 후원자였던 장성택이 숙청돼서 북한 내에서 그의 지지 세력은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게다가 그 사람은 다니면서 도박을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애인하고 밀월 여행을 다니는 등 행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중국 측에서는 김정남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이미 내렸던 것이고 만약에 예. 이번 암살이 중국이 김정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결정적인 반증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김정남을 효용 가치를 계속 생각해서 과거처럼 밀착 경호를 하고 했더라면은 중국이 중요한 VIP가 해외에서 암살당한 적은 없다. 아하. 그런데 김정남이 이번에 암살당했다는 것은 중국이 지금의 김정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증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와중에 김정남이 중국을 떠나 말레이시아에 갔기 때문에 피살을 당할 수 있었다 이런 뭐 결과가 나왔었는데 만약 중국에 계속 있었다면 피살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그 중국 당국자, 복수의 당국자들 한 사람은 만나고 한 사람은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국가안전국하고 대외협력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두 사람들이 말이 거의 일치했죠.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남의 효용 가치, 북한 유사시 대체 지도자, 중국 측에 유리한 대체 지도자로서의 그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썼지만 장성택이 숙청당한 이후로 김정남의 효용 가치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우리는 과거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김정남이 중국에 있었으면은 조금 더 경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과거가 그렇게 신경 써서 밀착 경호를 하지 않았던 점 볼 때 중국에서도 김정은이 마음만 먹었다 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충분히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 김정남 피살 관련해서 우수근 교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게 김정남의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과도한 경호가 필요 없었다 이런 중국 쪽 분석을 내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앞으로의 신변도 상당히 위협받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 만나보시죠.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My roommate is from Libya. And yeah, it was quite an interesting experience throughout the year, having a Libyan roommate, and especially the revolution when it happened. He was really enthusiastic about it, and it was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hungry and always just think twice and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right now.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예, 바로 김한솔 씨인데 언젠간 북한에 돌아가서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김한솔 씨 굉장히 지금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더 이상 뭐 언론에 노출되거나 좀 뭐 하진 않죠. 지금 장성택 죽은 이후에는 김한솔이도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파리에 갔을 때 2014년도 동아일보 기자가 언론 인터뷰할 때 그때 왜 김정남이가 파리에 있었냐면 아들 김한솔이 파리에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 학교인가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에 가 있었는데 아마 파리에 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갔는지 아니면 위협을 받아서 도중에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마카오에 있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밝혔기 때문에 마카오에 있다면 김정남이가 암살당한 상태에서 뭐 암살인지 피살 뭐 어쨌든 죽은 상태에서 테러로 죽지 않았습니까? 누구 소행인지 아직 밝혀는 안 줬지만 테러를 당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마카오에 있는 김한솔까지 테러당하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한 경호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예, 김정남이가 죽었기 때문에 또 김한솔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이가 가서 김한솔마저 죽인다면 김정은이는 아마 입지보다도 아무리 뭐 돌발적인 행동하고 제 마음대로하고 개파간 성격이지만 어떤 할지 모르지만 아마 전 세계의 비난은 다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장 김한솔이를 뭐 죽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암살할 것 같지는 않고요. 김한솔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결심을 또 하겠죠. 근데 김한솔 군 입장에서는 신부장 이게 아버지의 저런 피살이 너무 충격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당연하죠. 예. 아버지가 그래도 최대 후견인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프랑스에도 따라가고 마카오도 자기 때문에 오고 했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저렇게 죽는 걸 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아침에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그 김정남 시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누가 연고권이 있습니까?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저 시신을 넘겨주는 거를 아들이 보고 있을 건지 이런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 가는 시신을 지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지금 어머니하고 뭐 있겠지만 아버지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북한의 그런 위협을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자기 몸을 숨기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카오에 가족과 함께 있었고 지금 중국 당국이 급히 이 사건이 터지고 바로 가서 아마 지금 신변 보호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시신 수습도 전혀 못하는 그냥 북한 가는 거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시신 찾겠다고 나설 상황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마카오에 있다면 어떻게 뭐 장례라도 치르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나 김한솔이 엄마가 말레이시아가 가서 장례 지르고 시신을 인도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김한솔 군은 이렇지만 이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 사람에 대해서 태영호 전 공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김정철은 제가 만나봐서 아는데 김정철은 우선 첫째로 정치에 흥미가 없고 만약 김정철이가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음악가로 발전했다면 아마 유능 그런 일부류 그런 기타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철이는 현재 북한의 권력 서열이나 그런 정치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정말 김정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려진 거는 이 양반이 음악 연주를 좋아해서 가끔 저 평양에서 리사이트를 많이 한대요. 본인이 공연도 한대요? 기타 공연도? 공연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 친구들 모아놓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정치에 관심 없는 건 확실히 맞고 그리고 뭐 정신병이 있다든가 술 먹으면 무슨 헛구서 보인다든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이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아마 살기 위한 어떤 그 연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기 위한 연출이다. 예. 원래는 김정철이 고영희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김정철이 이제 대를 잇는다라는 그런 기대들도 부모도 했었는데요. 그랬겠죠. 일단 에릭 클랩톤을 좋아하는 김정일의 아들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근육을 키우겠다고 그 약을 잘못 먹어서 여성 호르몬 과다로 약간 그 성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보통들의 전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선전선동부 소속이라고는 하나 자기 동생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김정은 그리고 이설주 커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설주가 얼마 전에 아들 낳았다는 또 소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루한 엘리트들이 전부 지금 계속해서 고개를 지금 조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김정은의 성격 자체가 그 후지모리 요리사가 말했듯이 물론 주변에서 이제 김정은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지만 굉장히 포악하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오래전부터 자기 후계자로 점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다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좀 곱씹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제 한번 다시 볼게요. 신부장 저 얘기를 좀. 여동생 빼고 다 제거. 그러니까 자기 피부치 빼고. 물론 뭐 저기에 지금 네번 말씀 들으니까 김정철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김설송이라는 이복 여동생 있잖아요. 김정은의. 그럼 김정남도 이번에 피살이 됐으면 김정은한테는 앞으로 그런 이복 여동생, 배다른 백두혈통들은 다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복 여동생 김설송이 지금 감금돼 있다고 우리 저 안찬일 박사죠. 안찬일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배다른 형제들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김정남, 그다음에 김설송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권력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그런 벌써 5년 동안 말이죠. 측근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격가지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김정은이 보는 거라고 본다면 김설송, 김정남 이런 그 배다른 형제부터 제거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김설송은 북한에 있는 보통 아줌마입니다. 그냥 보통 아줌마고 전혀 공직도 없고 그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공할 필요도 없고 김정일에 견제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선 아줌마를 갖다 견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김종일이가 살아있을 때 사실 김정은이나
설송이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모르고 살다가 그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된 다음에 2010년도 바로 죽기 전에 사진도 나온 거 보셨죠. 김정일이가 앞에 앉고 양옆에 김정은이하고 김설송이 세워주고 노동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기념 촬영을 했는데 왜 이걸 노동신문에 싣고 이렇게 죽이지 말라는 암시거든. 너희들이 하해해가지고 그냥 보통 여성으로 살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라는 의미가 아니었겠냐. 이 배다른 동생들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들이 없는 거죠. 제대로 같이 살질 않고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 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엘리트 출신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 저희가 이걸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 사태가 그걸 잘 증명해주는 어떤 한 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저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엘리트들의 탈북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왜 배다른 형제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배가 같은 김 여정이마저도 김정은의 부인이 이설주한테 쩔쩔매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을 공고화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그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이제 떨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더 줄어드는. 왜냐하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온다라는 것이죠. 김정남의 피살로 본 관련 속보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북한 전문가 네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